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72살이 된 박순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겪은 일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드라마틱했던 일을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고자 합니다.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약 2년 전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정수는 20년 전에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낙동강에 뛰어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도 수색을 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고 실종신고 후 7년이 지나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큰아들 김민수는 지금 48살이고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김민호는 45살로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시 큰아들 민수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둘째 민호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장을 잃고 나니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도 상당했고 보험금으로 겨우 빚을 정리하고 나니 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만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낮에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고 저녁에는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남의 집 가사도우미 일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지만 아이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둘째 민호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학원비며 교재비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원래도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이었는데 더욱 적극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집안의 기둥이라는 생각에서였을까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보다는 사업을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를 바랐지만 민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며 사업 쪽으로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반면 둘째 민호는 형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신중했으며 무엇보다 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더욱 의젓해졌고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도 많이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를 보면 마음이 참 든든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민수의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었고 망할 뻔한 위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적금을 깨고 가진 돈을 모두 쏟아부으며 아들을 도왔습니다. 민호는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며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형이니까 도와야 한다며 자신의 월급에서도 보탤 돈을 냈습니다. 민수는 결혼도 했습니다. 30살의 김영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영희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저를 잘 모셨고 남편의 사업을 위해 본인도 직장을 다니며 가게를 도왔습니다. 지금은 고등학생 아들 하나와 중학생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민호도 35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 이미경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민호와 잘 어울렸고 지금은 초등학생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생기면서 저의 삶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와서 시끌벅적하게 놀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비록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봄 저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었고 심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관리를 잘하면 몇 년은 더 살 수 있지만 언제 급격히 악화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손자, 손녀들이 어리고 아이들도 저를 필요로 하는데 벌써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니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세상을 떠난 후 남을 재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며 조금씩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모두 합치면 약 3억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 두 아들이 이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것만은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서 명확하게 정리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큰아들 민수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아직 이른 소리라며 만류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오래 사실 거라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보여주고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설득하자 결국 동의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법무사까지 소개해 주며 모든 절차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큰아들의 효심에 감사했고 역시 장남이라 책임감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민호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호는 형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보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맞다며 어머니 뜻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머니가 정하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민호의 그런 태도가 참 고마웠습니다. 유언장 작성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민수가 소개해 준 법무사 김 변호사와 여러 차례 만나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상속 방법을 결정하고 법적인 절차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진행했습니다. 민수는 매번 함께 동행해 주었고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각각 절반씩, 즉 1억 5천만 원씩 상속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비록 민수가 장남이고 그동안 집안일을 많이 도맡아 했지만 민호 역시 효성스러운 아들이었고 공무원 월급으로는 넉넉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변호사도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동의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재산 분할 외에도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적었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 돕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 각자의 가정을 소중히 하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잃고 홀로 자란 것을 잊지 말고 자신들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아픔을 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지난 20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언장을 완성한 후 저는 두 아들을 불러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수도 민호도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자신을 믿고 유언장 작성 과정을 맡겨준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가족을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호는 형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며 평생 효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든든하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저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당뇨 수치가 계속 높아졌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해져서 약을 여러 가지 먹어야 했습니다. 의사는 이제 언제든 응급 상황이 올 수 있으니 가족들이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번갈아가며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병원 입원할 때도 교대로 간병을 해주었고 집에 있을 때도 자주 들러서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며느리들도 반찬을 해다주고 손자 손녀들도 자주 와서 할머니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둘째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어두운 얼굴이었고 무언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혹시 민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형 민수가 유언장을 바꿨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을 바꾼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민호는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민호의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며칠 전 민수의 집에 갔을 때 우연히 민수가 김 변호사와 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이 유 원장에 관한 것이었는데 뭔가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던 재산을 민수가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였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통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민수가 가끔 욕심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직접 낳고 기른 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게다가 유 원장은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인데 본인의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는 일인가요? 의심스러웠습니다. 민호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심스러워서 며칠 동안 형의 행동을 살펴봤더니 김 변호사와 여러 번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유 원장 내용을 변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던 재산을 민수가 80%, 민호가 20%만 받도록 바뀌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것은 그 방법이었습니다. 민호의 말에 따르면 민수가 제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집에 있던 도장과 서명을 이용해서 새로운 유 원장을 작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에게는 어머니가 마음을 바꿨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증거까지 가져왔습니다. 민수의 서류 가방에서 몰래 복사해온 서류들이었는데 그 안에는 위조된 제 서명이 있는 새로운 유 원장과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 정말로 제 서명과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평소 제가 쓰는 글씨체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큰아들이 저를 속이고 동생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더욱 분노가 치밀었던 것은 제가 아직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민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형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가족을 배신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형이 정말 모르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괴롭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고마웠습니다. 형을 고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옳은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민호가 알고도 침묵했다면 민수의 잘못된 행동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고 가족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어머니를 속이고 동생을 배신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얼마나 힘들었던지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버텨왔던 그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민수를 위해 제 적금을 깨고 사업 자금을 대준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마다 민수는 어머니 덕분에 사업을 할 수 있다며 감사해했는데 그것이 모두 거짓말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민수를 불렀습니다. 전화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점심시간에 어머니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다니요. 민수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유 원장을 위조한 것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여주자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부인하려고 했지만 결국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자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어렵다며 돈이 정말 필요하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남으로서 집안의 모든 책임을 져왔으니 더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호는 공무원이라 월급이 안정적이지만 자신은 사업을 하느라 불안정하다며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설사 민수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를 속이고 서명을 위조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동생을 배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저도 상속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는 제가 화를 내자 더욱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민호보다 훨씬 더 효성스럽게 모셔왔는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작성도 자신이 도와준 것이고 병원 일도 자신이 더 많이 했다며 공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머니를 속일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원래대로 되돌리라고, 그리고 민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문서 위조는 범죄 행위이고 가족이라고 해서 봐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할 리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했지만 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몇 일 안에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직접 나서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비록 제가 낳은 아들이지만 이런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고 낮에는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도 더욱 악화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몸이 견디지 못하고 있다며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민호는 그동안 저를 열심히 돌봐주었습니다. 매일 들러서 안부를 확인하고 병원에 갈 때도 함께 동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어머니까지 아프시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민호는 한 번도 원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민수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이것만은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혼자 갔습니다. 비록 몸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런 일을 남에게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를 만났을 때 그는 매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가 제 동의 없이 유언장을 변경한 것, 그리고 제 서명을 위조한 것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깜짝 놀라며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뜻이 바뀌었다고 해서 믿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는 즉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의 몫을 대폭 줄이고 민호에게 더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반반이었지만 이제는 민수가 30%, 민호가 70%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도 제 동의 없이 유언장을 변경할 수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민수가 다시 찾아와서 유언장 변경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저에게 직접 확인한 후에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 아들은 저를 배신했고 다른 한 아들은 형을 고발해야 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뒤틀어진 상황에서 제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20년 동안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맞게 되다니요. 그때 저는 정말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남편처럼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어봤자 가족들에게만 고통을 주는 것 같았고 저 역시 너무 힘들었습니다. 건강도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앞으로 더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민호는 제가 많이 우울해하는 것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꾸 괜찮은지 물어보고 병원에 가자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심각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뒤틀어진 상황에서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며느리들도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아내 영희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했습니다. 자신도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시어머니께 면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서 반드시 잘못을 바로잡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호의 아내 미경도 시어머니를 위로하며 이런 일로 너무 상심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자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할머니를 위해 그림도 그려주고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집 앞 작은 공원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자주 공원에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낙엽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보며 제 인생도 저 낙엽처럼 끝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기도 하고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밀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예전에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던지 앞으로도 계속 그런 평범한 행복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하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어쩐지 낯익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그 남자는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동네에서 자주 보던 어르신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 얼굴이 점점 선명해지자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 김정수였습니다. 20년 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헛것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제 바로 앞에 와서 멈추며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목소리도 예전 그대로였고 눈빛도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살도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남편 정수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꿈을 꾸는 것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제 옆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정수도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공원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우리 주변만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고생만 시켰다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문이 막혀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그립기도 했고 서러우기도 했습니다. 2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힘들게 혼자 아이들을 키웠는지 따지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반갑기도 했고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진 그는 정말로 낙동강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죽고 싶었고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사라져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류 지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한 어부가 그를 발견하고 구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며칠 동안 생사를 오가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한 머리 외상을 입었고 기억을 잃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몸에는 신분증도 없었고 아무런 단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행방불명자 신고와 연결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실종 신고가 된 지역과 발견된 지역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구해준 어부 박씨 가족이 그를 돌보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잃고 갈 곳 없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들의 집에서 함께 살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박씨 부부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정수를 아들처럼 여겨주었고 정수도 그들을 부모님처럼 모시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정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박씨 부부가 김철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부 일을 배워서 함께 고기잡이를 했고 나중에는 작은 농사도 지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삶이었다고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기억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오르기도 하고 익숙한 장소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고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기억이 더 생생해졌습니다. 순자라는 이름이 떠올랐고 민수와 민호라는 아이들 이름도 기억났습니다. 부산의 집도 생각이 났고 자신이 김정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가족들은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났던 자신이 다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매일매일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족들이 자신을 반가워할까 아니면 원망할까.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텐데 자신이 나타나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차마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박씨 부부를 모시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늙어가면서 더욱 정성껏 돌보았고 임종까지 지켜드렸다고 했습니다. 박씨 부부는 정수를 진짜 아들처럼 여겼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작은 집과 땅을 모두 정수에게 물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정수는 그 마을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농사일을 하며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는 더욱 그랬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용기를 내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년 후에 돌아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이 벌어져서 더욱 돌아가기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들이 자신 없이도 잘 살고 있다면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을에 온 새로운 주민을 통해 부산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연히 김씨 성을 가진 홀어머니가 두 아들을 혼자 키우며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더 자세히 들어보니 저와 아이들 이야기 같았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그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내가 20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부산으로 오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옛날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저희 가족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찾아올 용기는 없어서 며칠 동안 주변을 맴돌며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후에 제가 공원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20년 만에 저를 본 순간 너무 많이 늙고 야위어 있어서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저런 고생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죄책감이 더욱 컸다고 했습니다. 정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20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가 정말로 알기나 할까 싶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가 유언장을 위조한 일, 민호가 그것을 발견해서 저에게 알린 일, 그로 인해 가족이 완전히 뒤틀어져 버린 상황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수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충격을 받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니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며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자책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돌아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기 전에,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를 만나서 잘못을 깨닫게 하고 가족들이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20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스트레스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정수는 먼저 민호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부터 만나서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민수를 만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나타나면 아이들이 얼마나 놀랄까,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민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원망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미 복잡한데 여기에 아버지까지 나타나면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자신은 그들의 아버지이고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부재했지만 앞으로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정수는 오랜만에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남편과 함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오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집 안도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고 정수는 모든 것을 신기한 듯 둘러보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정수는 지난 20년 동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그리고 가족들을 그리워했던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제가 겪었던 일들을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그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돌아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수는 민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울 것 같아서 저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설명하고
정수가 전화를 바꿔받아서 이야기하자 점점 믿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민호가 어렸을 때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민호가 좋아했던 장난감, 함께 갔던 놀이공원, 아팠을 때 돌봐준 기억들을 이야기하니 민호도 서서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오후에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2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정수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 속의 아버지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렸을 때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45살의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 다 해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왜 그렇게 떠났는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느냐고 따졌습니다. 정수는 묵묵히 들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의 마음도 누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버지가 나타난 것도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민호에게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형이 정확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유언장이 어떻게 위조되었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수는 민수의 행동에 대해 깊이 실망했습니다. 장남으로서 가족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가족을 배신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속이고 동생을 해친 것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가 돌아온 것을 반가워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욱 반가웠습니다. 혼자서는 형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버거웠는데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니 든든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정수는 큰아들 민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갑자기 연락하기보다는 먼저 민수의 아내 영희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영희도 시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니가 직접 확인해주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사망신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살아계실 수 있냐며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계속 설득하고 어머니와 동생이 모두 확인했다고 하자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버지에게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장 위조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직접 민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집 앞에서 정수를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수와 민수의 만남은 매우 어색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수 역시 큰아들이 저지른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수는 먼저 민수에게 그동안 부재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로 인해 민수가 잘못된 길로 빠진 것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엄하게 따졌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위조한 것, 어머니를 속인 것, 동생을 배신한 것,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속일 수 있었냐고, 어떻게 동생을 배신할 수 있었냐고 따졌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돈이 정말 필요하다고 장남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가족을 속이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평생을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엄한 목소리를 듣자 어렸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는 온화했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20년 만에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정수는 민수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정말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보니 더 이상 변명이나 회피는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배신하고 동생을 해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유언장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수는 민수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버지로서 가족들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20년간 부재했던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가족을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머니와 동생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욕심만 부렸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사과를 받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여전히 실망스럽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정수가 돌아와서 민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정수도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어머니를 돌보고 동생과 화합하는 것이 진짜 책임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깊이 새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희는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민수, 민호, 정수, 그리고 저까지 온 가족이 함께 갔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두 아들이 공평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수가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망 신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정수의 신분을 회복하는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상속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정리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수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호도 형을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수가 돌아와서 가족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전의 따뜻함이 되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일, 박씨 부부를 모시며 배운 것들, 그리고 항상 가족들을 그리워했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민수도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가족의 사랑과 신뢰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호도 형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형을 고발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형제간의 정을 회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들도 시아버지가 돌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민수의 아내 영희는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고, 앞으로는 남편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호의 아내 미경도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살아계신다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셨다는 것 자체를 기쁘게 여겼습니다. 특히 민수의 아들 지훈이는 할아버지와 금세 친해졌습니다. 정수는 손자에게 시골에서 배운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 농사 짓는 방법 등을 이야기해 주니 아이가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민호의 쌍둥이 딸들도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정수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산책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간 그리워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수는 저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서로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차 예전의 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정수는 제 건강을 매우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함께 가고 약 먹는 것도 체크해주고 식사 관리도 해주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건강한 식재료에 대해 많이 배웠다며 직접 요리도 해주었습니다.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절망감이 병을 더 악화시켰던 것 같은데 이제는 가족이 함께 있어서 마음이 편하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습니다. 민수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정수가 함께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다시 화목하게 지내니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업도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형제가 다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려준 것이 오히려 더 큰 잘못을 막아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수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20년간 부재했지만 이제라도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아들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손자, 손녀들과도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왔는데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희 가족의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2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더욱 화목해진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웃들은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라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한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민수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시며 가족의 사랑과 용서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저희를 보며 희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정수가 나타났고 그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만약 정수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민수 혼자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민호만으로는 민수를 설득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진심으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 때로는 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정수가 돌아와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수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성숙해졌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년간의 세월이 그를 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20년간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하니까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한 이상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정수가 돌아와서 외롭지 않고 두 아들이 화목하게 지내서 걱정이 없고 손자, 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기쁩니다. 가끔은 꿈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극적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어서 현실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수의 얼굴을 보고 아들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사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고 정수가 함께 있어서 든든합니다. 무엇보다 두 아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민수는 이번 일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민호는 형에 대한 원망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아버지로서 두 아들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가 생겨서 더욱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정수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만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 가족의 소중함, 정직한 삶의 가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영희는 남편이 변한 모습을 보며 정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오신 덕분에 가족이 더욱 화목해졌다며 감사해 했습니다. 미경도 시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처럼 모시며 효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두 아들 가족이 모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정수와 저도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가끔은 가까운 산에 등산을 가기도 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가 지냈던 시골 마을에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정수는 그 마을에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신을 구해준 어부 박씨 부부의 묘소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행복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을 구해주시고 돌봐주신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버텨내라는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민수도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용기를 내어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있습니다. 민호도 자신이 겪은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어려운 결정도 내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저희 가족의 간증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화해의 용기를 얻었다고 하니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저희를 보며 희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 특별히 계획해 주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수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신이 살아남은 것도, 기억을 되찾은 것도, 그리고 용기를 내어 가족을 찾아온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이런 속도로 회복되면 몇 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걱정거리도 줄었고 외로움도 사라졌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많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더 크면 함께 여행도 다니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수와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고생하는 어머니들을 도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고 싶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희의 경험을 통해 화해와 용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상처라도, 아무리 깊은 배신이라도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한다면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처럼 말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께도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가족의 사랑 덕분에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부모의 사랑을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사랑과 관심으로 기다려주시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실수를 해도, 잘못을 저질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보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과 위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거리,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직접 경험하고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겪은 이 믿기 어려운 경험을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보람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희 가족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